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통합사회 시간은 교과서 175쪽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준비하셨죠? 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정의로운 사회의 특징을 파악한다. 두 번째, 정의의 실질적 기준인 업적, 능력, 필요의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칠판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해외 견학 지원자 추천이라고 적혀 있어요. 해외 견학 지원자 추천. 그런데 조건이 있네요. 학급당 1명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친구가 우리 반에선 3명이 지원하였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추천해야 할까? 라고 하니까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우리 반의 단합을 위해 애쓴 회장을 추천하자. 두 번째 친구가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추천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친구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따로 해외 견학을 갈 기회가 없는 학생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해외 견학을 갈 지원자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기준을. 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있는지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네, 제일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는 우리 반의 단합을 위해 애쓴 회장을 추천하자라고 하는 것은 자, 학급에 얼만큼 기여했느냐? 기여도를 가지고 추천하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친구는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추천해야 하지 않을까? 해외 견학을 가는 거니까 외국어 구사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능력을 기준으로 선발하자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 친구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따로 해외 견학을 갈 기회가 없는 친구가 이번 기회에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는 필요를 얼만큼 이 기회가 절실하게 필요하냐를 지금 추천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원자를 추천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정의의 실질적인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업적, 업적과 능력, 그리고 필요에 대해서 그 의미와 장단점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인데요. 자,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까? 라고 하니까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정성을 실현하는 사회이다. 공정성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의미한다. 자, 이 공정성을 실현하려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실현하려면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이루어지고 그 분배 과정이 부당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각 개인의 정당한 몫과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몫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의 정의로운 사회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균등하게라는 거는 n분의 1이거든요. 동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재화와 가치의 분배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대가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는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그 설명은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그 다양한 정의관에서 그 존 롤스가 제시한 정의관이거든요. 정의관에 입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그 다음 단원 공부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인 내용 보충 자료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자주 만난다, 그죠? 행복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삶의 목적,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과거의 철학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다 이제 엘리트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 정의를 자, 정의라는 것을 어떻게 보았냐 하면요. 자,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상 정치적 동물이므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만 탁월성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공적에 따라 공적 뭔가요? 기여도 네 또는 업적 공동체 내에서 각 개인이 가지는 가치에 따라 명예나 돈 혹은 공직 등을 분배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정의란 무엇이냐라고 하면 정의란 우리 지난 앞 시간에도 했었어요. 정의란 무엇이냐 하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무슨 의미였죠?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자, A라는 친구는 10시간을 하고요. B라는 친구가 5시간을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봉사 시간을 이제 우리 인정받는 봉사 시간을 자, A라는 친구 10시간 받았어요. 10시간 했으니까. 그런데 B라는 친구는 5시간밖에 안 했는데 10시간을 인정받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정의롭다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정의롭지 않죠. 왜? 다르게 했는데 같은 것을 받기 때문이죠. 맞죠? 자, 그런데 똑같이 10시간을 했는데 봉사 시간 인정을 이 친구는 10시간, 이 친구는 5시간을 받았다. 이 상황도 정의롭지 않죠. 왜? 같은 것은 같아야 하는데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동등한 구성원이라면 동등한 몫을, 동등하지 않은 구성원이라면 동등하지 않은 몫을 분배해야 한다 라고 했고요.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이렇게 아래와 같이 분류했습니다. 자, 역시 이 내용을 제가 안내드리는 이유는 다른 교과서에는 다른 그 통사 교과서에는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보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정의의 분류예요. 자,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 정의입니다. 일반적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해서 보편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적 혹은 보편적 정의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여러분 법은요 공익을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선 이런 거죠. 그래서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정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공익을 지향하는 법을 준수하는 거 간단하게 준법이죠. 준법. 법을 준수하는 거. 준법,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일반적 정의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일반적 혹은 보편적이지 않고 특수한 부분. 네. 특수하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적용된다는 의미니까 특수적 정의라고도 하고요. 부분적 정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특수적 정의 혹은 부분적 정의로 세 가지를 제시해요. 세 가지 영역을 제시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분배적 정의인데 자, 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나 명예나 공직이나 어떤 권력이나 지위 같은 거 그 한정되어 있는 것을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나눠 가질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분배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말은 여러분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분배적 정의는 무엇이냐 하면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기하학적 비례라는 것은 여기 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기하학적 비례라는 것을 기여도에 따라
네, 기여도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하는 것, 분배하는 것이 정의이다,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 네,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기여를 많이 했으면 자, 기여를 3만큼 한 사람이 있고 1만큼 한 사람이 있다. 그럼 우리가 분배를 할 때 4개가 있다 할 때는 이 사람에게 3개 주고 이 사람한테 하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여에 따라서 분배해야 된다. 두 번째, 교정적 정의인데요. 교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죠. 교정. 치열이 안 좋을 때 우리가 교정한다 이러면은 바르지 않은 이렇게 치열을 들쑥날쑥한 치열을 가지런하게 바로 잡는다 할 때 우리가 교정을 한다고 하고요. 또 제가 전에 설명을 했나요? 긴가민가하네. 여러분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하냐면 교정시설이라고 하죠. 교정시설. 그리고 이러한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교정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교정직 공무원. 그래서 어떤 것을 잘못했을 때 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끼친 만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한다 이런 건데요. 산술적 비례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해서 제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손해 끼친 만큼 보상해 줘서 그 손해를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피해를 복구시킨다. 그게 바로 교정적 정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교환적 정의라는 부분이 있는데 교환적 정의는 우리가 물물을 교환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적용되는 정의예요. 그건 뭐냐? 등가 교환입니다. 등가는 같은 가치, 같은 값어치를 가지는 것끼리 교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떤 거라고 할까? 자, 자동차와 여러분 빵을 교환한다고 할 때 1대1로 교환할 수 있어요? 아무도 교환 안 하겠죠. 적어도 자동차와 빵을 교환한다라고 치면 빵이 몇 트럭은 와야겠죠? 이렇게 서로 다른 그 대상을 교환을 할 때에는 등가치라고도 하거든요. 등가 교환을 동등한 가치끼리 교환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기억해 주세요. 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이렇게 분류했다.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일반적 정의라는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고 특수적 정의 혹은 부분적 정의는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명예나 돈, 공직 등을 분배할 때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분배할 때 적용되는 분배적 정의다. 분배적 정의는 그 사람의 기여도에 따라, 가치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교정적 정의라는 것은 잘못한 것을 손해를 자 여기 있죠. 교섭에 있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교섭이라는 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호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상호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보상해 주는 거예요. 바로잡는 것을 교정적 정의라고 하고 그다음에 물물 교환을 할 때 적용되는 교환적 정의는 등가 교환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제시했습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175페이지 하단입니다. 정의로운 분배의 실질적 기준은 무엇일까? 자, 분배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가치는 어떤 가치는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보통 사회 안에서 권리, 개인에게는 권리죠. 권리로 이제 생각되는 것. 부담이 되는 것은 개인이 져야 할 책임 혹은 의무와 관련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익이 되는 분배의 대상은 부나 권리, 사회적 지위 등을 둘 수 있고 부담이 되는 분배의 대상은 세금이나 의무, 사회적 책임,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거죠. 책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배의 대상을 공정하게 나누기 위한 실질적 기준으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업적, 능력, 필요 등이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케이크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케이크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케이크지만 이 케이크가 아니고 어떤 부나 명에 한정되어 있는 직위 같은 것일 수 있죠. 네, 그렇게 치환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러한 것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정의로울까? 라고 했을 때,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봐. 자, 필요에 따르면 어떻게 분배해야 돼요? 케이크를. 가장 배고픈 사람한테 분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겠죠?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많이 줘야 돼. 나는 어제도 케이크 먹었고, 오늘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이 케이크를 지금 나눠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능력은 뭘까요? 능력은 그 상황에 따른 이제 기준이 또 달라요. 그 상황마다 필요한 능력이 다르니까, 그 능력을 보고 분배해야 된다. 자, 업적은, 어떤 기여도, 보통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도죠. 그래서 기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에게 상처럼 주는 거죠. 상처럼. 그것이 바로 업적의 기준을 둔다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의로운 분배의 실질적 기준 첫 번째, 업적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업적에 따른 분배는 어느 조직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업적, 즉 업무 성과와 무엇의 정도에 따라 실적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업무 성과와 실적 정도에 따라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차별적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이고 사회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단점도 있겠죠. 업무 성과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적에 따른 분배의 예는 옆에 보시면 이제 성과가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준다. 성과급이라고도 하죠. 주로 영업직, 영업직에서 많이 적용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판매 카 딜러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한 대를 팔 때마다, 한 대를 판매하실 때마다 가상입니다. 1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많이 파는 사람이 4대 판매하는 사람은 400만 원 받을 것이고, 자, 한 대를 판매하는 사람은 100만 원을 받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많이 팔면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동기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건 뭐지? 내가 열심히 해도 한 대도 팔 수 없는 사람이 있죠. 그거는 내가 이제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열심히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애초부터 인맥 자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용모가 굉장히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그 외모가 가져오는 효과로 또 영업직에 잘 이렇게 판매율이 높은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타고나기를 못생겼어. 너무 이게 비호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이렇게 판매를 하려고 해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한 달 내내 열심히 돌아다녀도 한 대도 팔지 못했을 경우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성취 동기를 높이면 사회 역시 덩달아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개개인이 서로 잘하려고 하다 보면 사회가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적에 따른 분배는 이렇게 판매율, 자신의 성과, 이런 게 바로 성과죠. 이러한 성과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또 평가가 용이합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업적을 평가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몇 대 팔았느냐, 얼만큼 회사의 그 성과를 가져왔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 주관적인 이렇게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죠.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 판매율이 높으면 저 사람이 열심히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 가능하다라는 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성과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선생님이 객관적 측정과 평가가 용이하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또 상치되죠. 업무 성과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에 대한 양과 질의 평가가 어려워요. 서로 다른 이렇게 앞에 넣어줘야 돼요. 서로 다른 업무 성과나 실적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무슨 말이냐? 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회사가 있을 때 이 회사 안에 다양한 부서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부서는 영업직이라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판매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영업을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부서는 행정직으로 이분들이 이제 활동하시는 것을 뒷받침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부서마다 다양한 특색이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올리는 실적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어떻게 같이 평가를 할 것이냐는 거죠. 이분들은 판매율로 볼 수 있지만 행정적인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업무 성과나 실적을 비등비등하게 어떻게 환산을 해서 이 회사에서 급여를 주려면 다 같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장직이라고만 더 많이 주면 행정직이라고 어렵지 않겠어요? 각자의 그 나름의 업무 방식이 있고 업무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선생님의 교육 성과를 교사들도 선생님들도 그 교원 능력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교사의 이 성과라는 것은 아이들 교육 효과는 지금 당장은 입시 성적 이렇게 학생들의 성적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이 교육 효과는 시간이 지나서 더 발휘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능력에 따른 분배입니다. 자, 능력에 따른 분배 아까 봤죠? 외국어를 잘하는 친구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경우인데요. 자, 능력에 따른 분배의 예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전문적인 자격증이나 어떤 실력, 어학 점수가 몇 점 이상 되거나 하는 실력을 지닌 사람을 우대한다. 자, 이분들은 능력과 업적의 차이는 여러분, 업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드러나는 실적이죠. 근데 능력이라는 것은 이 사람의 잠재력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잠재력. 자격증과 이런 자격증 어떤 점수, 성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능력에 따른 분배는 내용 볼게요. 개개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자질에 따라 입학이나 취업의 기회,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는 장점입니다.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능력은 지능과 같은 선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능과 같은 선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능력을 우리가 얘기할 때요. 자, IQ,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해요. 어떤 그 목소리,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춰. 자, 모델을 하는 분들은 피지컬이 좋아야 되죠. 신체 조건. 네. 자, 이런 내용들은 다 대부분 타고난 것일 경우가 많죠. 타고난 재능일 경우가 많더라. 타고난 재능이나 또 혹은 타고난 그가 태어나 보니 처해 있는 환경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우연적 요소. 우연성이 개입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 좋고 싶어서 내가 노력하면 머리가 좋아지나요? 그렇지는 않죠. 네. 내가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싶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좋아질까요?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본 바탕을 크게 거스르지는 못한다는 거죠. 네. 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나중에 배우겠지만 존 롤스라는 아까 그 정치철학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노력하면 되죠. 그러면 노력하는 성향 자체도 타고나는 거래요.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게을러가지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이 타고난 이런 재능들은 좀 약하지만 타고나기를 끈기가 있게 타고나서 그 친구는 뭐든지 해낼 수 있도록 극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타고난 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분배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불공정한 일이다. 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가 가진 단점은 지능과 같은 선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 우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분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초래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현재 수준보다 더 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은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바닥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약자 혹은 최소 수혜자라고 하는데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선천적인 조건을 가지고 분배를 하면 오히려 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더 확고하게 만든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장점도 있죠. 장점.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고난 이런 걸 배제하고, 네, 개인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왜?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면, 아까 그 업적과 비슷한데요.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분배를 했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분배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더 있어요. 사실 능력이라는 것은 잠재력인데 이 잠재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다 평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잠재력이라는 건 아직 발휘된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필요에 따른 분배입니다.
아까 해외여행을 가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친구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했던 내용인데요. 자, 필요에 따른 분배의 예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 주택이 살 집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우리 지금 좀 최근에는 조금 오명을 쓰고 있긴 하지만 LH공사, 네, 한국, 네, 이 LH공사에서 주거를 제공해줘요. 네, 주거를 제공. 그러니까 전세 자금을 무료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 보호 대상자에게는 병원비를 무료로 하거나, 네, 병원비를 감면해 주죠. 그러니까 주거보호, 의료보호,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지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또 감면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국가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자,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그 필요에 따라서 제공해 주는 경우가 사실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의 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는 의식주를 비롯한 기본적 욕구 충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화나 가치지. 주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 제공, 의료 혜택이 필요한 사람에게 병원비, 교육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비. 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재화나 가치를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필요에 따른 분배는 가장 확실한 장점이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문제점도 가지고 있죠. 문제는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자, 내가 필요로 하면 국가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 노동 의욕 및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 그냥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원을 받으니까. 네. 노동 의욕 및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적, 능력, 필요와 같은 분배의 실질적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들 기준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또 측정과 평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여러 기준을 어떻게 적절하게 종합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은 사실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치하는 거나 기본적인 필요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업적이나 능력에 따라 분배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어떤 그 조건들은 필요에 따라 분배를 하자. 이거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기준을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종합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사실은 현실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절대적 평등이라는 기준이에요. 이런 거죠.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열심히 해서 1등을 해가지고 문화상품권, 자, 한 반에 25명이 있는데 문화상품권을 25장을 받았어요. 얼마짜리인지는 몰라. 25장을 받았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한 장씩 나눠 가지는 거죠. 그 장점은 뭐예요? 기회와 혜택이 균등하게 보장돼. 문제점은 뭐야? 생산 의욕 및 효율성을 저하하고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이 약화된대요. 무슨 말이냐? 자, 25장이면 여러분들 자, 절대적 평등이라는 기준을 가지면 한 장씩 나눠 가질 거예요. 자, 30장이면 어떻게 해요? 아마 여러분 25장 나눠 가지고 5장의 금액을 합쳐 가지고 또 n분의 1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생산 의욕.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체육대회에 내가 뼈 빠지게 정말 완전히 목숨 걸고 이제 그 달리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뭐 발야구도 하고, 모든 것에 진짜 열심히 한 번도 연습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한 학생이 있고요. 맨날 학원 가야 된다. 나 오늘 약속 있다. 이러면서 그 연습을 하지도 않았어. 그 심지어는 그 체육대회 날 자기가 뛰지 않는다고 다른 반에 가서 우리 반 대회하고 있는데 경기하고 있는데 다른 반 가서 놀았어요. 그 친구도 똑같이 나눠 갖는다면 어때요? 나머지 친구들 열심히 한 친구들이 의욕이나 효율성이 저하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러는 거죠. 다음에 내가 또 열심히 하나 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도 약화되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주니까. 네. 절대적 평등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머지 살펴본 내용 또 볼게요. 필요에 따라서 분배하는 장점 뭐예요?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용이하다. 좀 전에 봤죠? 문제점,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하기 불가능하고 경제적 효율성도 저하시킨다. 비슷한 이유죠. 자,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장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적절한 대우를 할 수 있다. 문제점. 능력 획득 자체에 선천적 요소, 타고난 재능의 경우가 많다는 거지. 선천적 요소가 개입되더라. 그리고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능력이 있고요. 또 능력이라는 것 자체가 또 잠재력을 말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는 문제. 자, 업적에 따른 분배는 객관적인 평가 및 측정이 용이해. 그리고 업적에 따라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문제점은 서로 다른 종류의 업적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외근직, 그 현장직도 있고 내근직, 행정직도 있는데 그 서로 다른 업무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능력만 가지고 하게 되면 사회적 약자는 상대적으로 이런 업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대학 입시할 때 농어촌 지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도서 지역이라고 하죠. 동떨어진 막 섬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강남이나 울산으로 치면 옥동이나 뭐 이런 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같은 성적을 내기가 쉽겠냐고요.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이런 조건들 때문에.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입니다. 자, 이제 고전을 통해 보는 사회인데요. 자, 교과서 176쪽입니다. 자, 정의로운 토지 분배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토지는 세상의 커다란 근본이다. 춘추의 의리에 따르면 제후는 임금이 내린 토지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대부라 할지라도 토지를 마음대로 소유할 수 없다. 이제 힘센 백성들이 논밭을 점유한 것이 혹은 수백 수천 경 거리 단위래요. 자, 수백 수천 경에 이르러 그 부유함이 임금과 제후를 넘어섰으며 이는 스스로 토지를 제멋대로 소유하는 것이다.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정전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밭을 9칸으로 나뉘어 가지고 9명이 이렇게 경작을 하는데요.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 밭을 공동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공동 경작. 돌아가면서 경작할 수 있겠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경작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모두 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게 정전법인데 이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마땅히 식구 수에 비례하여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하여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토지의 독점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처럼 토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자, 애초에 정전법을 시행한 이유는 자, 각자가 이제 하나씩 맡아서 경작을 하고 이거는 세금으로 내는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힘센 백성들이 논밭을 점유했대.
무슨 말이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제 이 돈을 주고 이 땅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걸 다 소유해. 다 소유해.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는 쌀 몇 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자 자기의 논밭이 있어서 여기서 나는 수익은 다 자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돈 많은 힘센 백성들한테 이 논밭이 다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전법을 완벽하게 시행할 수 없다면 식구수에 비례하게 토지를 소유하게 하고 한 사람이 더 많이 일방적으로 토지를 많이 가지게 하는 그것을 이제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위에 그래서 주장하는 정의로운 토지 분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자, 아마도 이 토지 분배 자체는 식구 수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어떤 신분이나 재산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최소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것을 분배의 기준으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렵죠? 네, 이거는 그냥 한번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벌써 지금 40분이 되어서 사실 뒤에 제가 대학 입시 제도의 공정성 판단하기를 뒤에 쭉 만들어 놨는데요. 이 부분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176페이지까지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